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 안수민입니다. 올해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주제는 비만대사 수술의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슬라이드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도표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1년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비만대사 수술 건수는 2,500건 약간 미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시작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추이를 보면 심사평가원, 보험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 당해 첫 해에는 2,390건이었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지난해에는 2,453건, 그러니까 4년간 큰 변화는 없는 추세입니다. 이런 숫자는 아시는 것처럼 비만대사 외과학회의 공식 등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술하신 분들이 학회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 입력하는 비율은 당연히 100%는 아니고 약 한 7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대사 외과학회에서는 가능하면 질 관리를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술의 내용을 등록을 받고 그걸 매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지만 75% 정도의 케이스가 학회에 2차적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찾기 힘든 굉장히 잘 갖추어진 시스템입니다. 안전성이라든가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학회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답은 드렸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를 잠깐 보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외로 시작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소매절제술이 2003년도에 처음 시행된 예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하고 같은 해에 루아이 위우해술이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이오니어들의 노력은 계속 현재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후배들이 이어서. 다음 해 2004년도에는 밴드 수술이 이제 우리나라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 6년간 굉장히 유행을 탔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밴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해술, 슬리브 이런 식으로 된 걸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중심이 돼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2003년도에 이런 여러 종류의 표준 수술들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가 들어와서 개원가에서 밴드 수술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이게 벌써 20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관심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2009년도에는 KSMBS, 그러니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를 설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 이제 저의 전임 회장이신 분이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 수술과 관련된 것들 또는 외과 의사애들을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전국에 계시는 여러 기관, 의사, 선생님들에 관한 정보들을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근처에 있는 병원은 어디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지를 궁금하시면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열어보시면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비만대사외과 학회는 역사가 1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또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보다는 한 4, 50년 이상씩 뒤처지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가 설립되고 3년 후에는 저희가 잘 아시는 이제 학교에서 비만 대사 수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기준, 지금 현재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게 체질량이 35 이상이면 동반질환과 관계없이 수술에 정증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5 미만이지만 체질량이 30 이상의 경우에는 동반질환 같은 것들이 하나 있으면 또 수술에 정증이 된다는 것. 이 기준을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학회에서 제시했던 거고요. 그로부터 7년 후에 드디어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회에서 2012년도에 요청했던 내용과는 또 추가적인 것들이 삽입이 되었는데요. 모든 수술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수술에 대해서 국가보험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옆에 일본만 봐도 소매절제술 하나만 지금 보험급여 대상이 최근에 그것도 되고 있죠. 그리고 당뇨 환자를 위한 수술은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면 또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당시에 제가 소아과 의사인 이유도 있지만 소아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그 당시에 소아나 청소년 모두를 포함시킨다면은 여러 가지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여하면서 소아는 빼고 청소년인 경우에 18세 이상은 수술을 해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수술을 진행하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나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 내분비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성장이 어느 정도 종료된 경우에는 비만대사 수술을 해도 좋다라는 협진 의견을 주시면 또 13세, 14세, 15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이 연령 기준을 없앤 지는 벌써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대사학과에서 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2012년부터 공식 학술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들 또 여러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들을 게재하고 있고요. 학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이제 비만대사학과의 역사가 있고요. 오늘의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몇 개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소매절제술, 루아이우에술 그리고 밴드 수술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간별로 또는 이때 있었던 이벤트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최초 10년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2013년도에 저희가 전국적인 서베이를 해서 그 당시에 수술하시던 선생님들의 수술 케이스를 모아서 분석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의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처음 5년간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서 2013년도에는 1600케이스 이상 집계되었던 거죠.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밴드 수술의 유행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00건, 1500건 이상씩 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수술은 밴드 수술이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하는 로아잉 우회술이나 슬리밍 가스트렉터미, 그러니까 소매절제술의 이제 시초가 됐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 수술 건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미했었던 시절입니다.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고, 오늘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난 11월 말에 일본 비만 치료 학회에 특별 초청 강사로 다녀오면서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저한테 요청했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비만 대사 수술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길,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좀 구하기 위해서 의견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조금 공유를 했었고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그리고 오늘 슬라이드 내용들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주 일부를 제가 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 15년도에 이 전체 건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죠. 1,500, 600건에서 2014년도에 1,000건 미만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2015년부터 몇 년간 500건 정도 수준에서 다시 건수가 이렇게 수술 건수가 형성이 됩니다.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슬픈 얘기였지만 비만 대사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나 한 번씩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시점을 지나면서 변화가 두 개가 감지가 됩니다. 첫째 변화는 그동안 밴드 수술을 개원가에서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환자들의 병원 선택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개인 의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4년도에 대학병원이 개인 의원에 비해서 70%에 불과했던 수술 건수가 2017년에는 4배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4대 1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아마도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조금 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한 병원을 찾다 보니 대학병원으로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건수는 보시는 것처럼 500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2014년부터 17년도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밴드 수술이 60% 정도 차지하던 게 이제 10%대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대체한 수술은 소매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소매절제술이 60%에 육박하는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이 시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의 변화, 그다음에 대학병원으로의 변화, 또 하나는 밴드가 없어지고 루아의 우회술과 소매절제술이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비만 대사 수술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이고요. 자, 조금 더 최근까지의 변화를 한 그래프에 이렇게 넣으면 2019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답은 나와 있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거의 5배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물론 2013년도에 있었던 1600건을 뛰어넘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 2013년도에 1600건은 대부분이 밴드였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0% 가까이 밴드였거든요. 그 부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절제술과 루아의 위우회술 그리고 또 다른 변형들 수술로만 이루어진 게 2,500건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보험을 급여 대상으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된 이후에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주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 작년 통계는 2,500건 정도가 잡힙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소소한 차이는
어떤 각도에서 건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요. 그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2,500건 정도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5만, 우리의 100배 정도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보험 시행 이후에 3년간의 비만대사 수술 종류의 분포입니다. 예, 종류의 분포는 3년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소매절제술 부분입니다. 소매절제술이 과거의 밴드가 얻었던 그런 명성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소매절제술을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소매절제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기간 유지했을 때 신뢰도에서 약간 루아이 우회술에 약간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또 슬리브, 소매절제술과를 보완하기 위한 술식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여기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런 수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전통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수술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루아이 우회술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5% 정도 선인데요. 남미 같은 경우는 이건 루아이가 훨씬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슬리브 가스트렉터미, 그러니까 루아이 우회술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변형된 그런 이 비율은 미국 쪽에서 주로 주도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매절제술이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대륙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3분의 2 정도는 소매절제술, 나머지 부분은 우회술을 포함한 그런 종류의 수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받는 환자들이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체질량 지수가 얼마인데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술을 받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가장 피크로 보이는 부분은 체질량 지수가 35에서 40 사이의 환자들, 우리나라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받는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체질량 지수가 35에서 40 사이인 분들입니다. 전체 85%의 환자의 체질량 지수는 30에서 45 사이의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5에서 30으로 잡힌 구간, 여기는 당뇨병, 마른 당뇨를 갖고 계신 환자들 수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초고도 비만인 환자들도 예상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60 이상인 분들도 있었고요. 50 이상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이 전체 그래프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고 소아나 청소년 비만 환자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성인의 체질량 지수 분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들은 95%가 거의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이행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인의 우리나라 비만대사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분포는 이런 그래프이지만 이 피크점 35에서 40이 아마도 우측으로 계속 이동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서구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굉장히 훌륭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수술 전에 100을 기준으로 했다면 수술 후에는 100kg가 70kg 정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전체 통계가 잘 잡힙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병원 데이터, 제 개인적인 데이터, 그리고
일부 발췌된 학회 데이터를 평균 낸 그래프인데요. 보통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잘 수술 후 감량된 체중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는 당연히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그런 경로를 거치고 있는 거죠. 뭐 체중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비만대사 수술의 목표는 동반 질환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한 10여 가지의 심각한 동반 질환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만큼 우리나라 환자한테 이 수술이 적용됐을 때 해소가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간단히 몇 개만 보겠습니다. 고혈압 약물입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약물을 쓰다가 그만 쓰게 되는 분들이 비율이 한 40%가 넘죠. 44%에 잡힙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3년 보험이 시작된 이후의 통계를 보시면 이런 거죠. 당뇨약을 끊는 환자의 비율은 이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시고 계신데 고지혈증 약 끊는 환자는 반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살펴봤는데 보면 여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동반 질환에도. 다음은 이제 뭐 그럼 효과가 좋은데 이거 해도 괜찮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의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수술이 대폭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이게 이 비만대사 수술이 오늘 내일 또는 근시일에 문제가 되어 있는 암 환자나 뭐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술을 미루는 경향이 있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안전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반드시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아직 저희가 학술지에 내지 않은 통계이긴 합니다만 미리 좀 보여드리면 주요 합병증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을 포함해서 30일 이내에 일어나는 주요 합병증을 보통 기준으로 하거든요. 주요 합병증 발생 비율은 2.58%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통계를 잡아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서구에 이미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수술을 시작했던 나라들의 30일 이내의 합병증 발생 비율보다 훨씬 저희가 낮습니다. 얼마 시작하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가 좋으냐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의 안전사고 때문에 조금 더 학회에서 열심히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자체가 서구보다 훨씬 낮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부 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놀랄만한 좋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발표되었던 그런 합병증 발생 비율이 보통 한 4 내지 5% 정도라고 낮게 잡아도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반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2.58이라고 그러지만 발생돼서 당사자가 되면 나한테는 100%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생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고 발생률이 안전성이 잘 확보된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는 또 더 놀랄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망률입니다. 이 모든 외과적 주요 수술에는 사망률 통계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사망률 파악된 게 0.01%에 불과한 대단히 놀랄 만한 사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가 서베이한 게 아니라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한 거기 때문에 팩트거든요. 0.01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 수준, 선진국 수준 어떠냐? 30에서
30배 이상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 기존의 0.3%의 사망률 뭐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0.01%라는 거죠.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서구 데이터를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요.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0.3%보다는 조금 낮아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0.01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이 저희가 얻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체 그 한 10여 년간의 비만대사 수술 통계의 변화 트렌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합병증들에 관한 내용이 괄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효과 자체는 뭐 당연히 서구와 비슷하거나 서구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비만대사 수술은 여하튼 굉장히 효과적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서구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성에 있어서도 서구를 월등히 능가한다는 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겠다는 통계가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 다음에는 또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비만대사 수술에 관련된 조금 디테일을 말씀드리고 또 국제적인 트렌드에 대한 디테일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고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의 대상인 비수술적 치료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비만 보조제들, 약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말씀을 들어서 상품명들은 알고 계실 텐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곧 상용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학술적인 내용들 점검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은 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술의 합병증과는 내과적인 합병증은 비교 대상이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더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그 치료 방법인데 너무 과장되어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물의 장기적인 합병증 여기도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약물을 써보고 나서 경험해서 아는 거는 최하수죠. 그러나 학술지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비용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약이 고가의 약물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즈에는 부자들의 약물이다 이렇게 해서 비평 기사가 계속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걸 다 젖히고 지금은 희망적인 내용만 뽑아서 일반 매체, 그러니까 일간지나 이런 방송에서 계속 한 1년 내내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한번 잡아드리려 합니다.